안녕하세요.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와 비욘디가 함께 준비한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췌장암 분야의 명의를 모시고 진료실에서 못다한 췌장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받아들일 예정이니까요. 김바다님 궁금한 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중간중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한 벌써 6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옛날 사진 보니까 머리도 까맣던데 이제 완전히 머리가 백발이 돼서 왔습니다. 네.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는 이상현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인처럼 얘기한다고. 근데 홍 대표님이 얘기하셔서 오늘은 좀 다르게 학회를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학술이사로 있고 일을 하고 있고, 아울러 서울대학교 암병원 췌장 담도암센터의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협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홍 박사님이 인터뷰하셨으면 아마도 또 본인 자랑해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그래도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책을 구매를 했는데 진료실에서 못다한 췌장암 이야기라고 또 직접 써주신 책을 가지고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책을 또 집대성해서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정리를 해주신 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책을 써주시게 되었는지도 궁금했어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번 화면을 PPT를 한번 띄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찾아보니까 2019년도 3월 20일 날 저녁 8시쯤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예. 그래서 그때 저는 이게 실시간 증문즉답 그런 강의인지 모르고 병원 홍보팀에서 동문이 하는 그 방송을 좀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하고 이제 왔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기억나는 게 그날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는데 처음에는 이 차를 어떻게 타고 갈까 하다가 늦을까봐 이렇게 비 맞고 신발 젖어가면서 그때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방송을 하고 얼마 동안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찾아보니까 벌써 120만 명 이상이 129만이네요. 거의 이제 130만 곧 되겠네요. 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 댓글 단계 945개. 다 질문이었죠. 거의 질문이어서 야, 이렇게 환자분들하고 그 가족들이 이 췌장암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해결을 못 하니까 제가 그때 경험도 일천하고 지식도 얕은 상태인데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응원의 말씀도 하시고 또 저한테 와가지고 칭찬도 하고, 아울러 제가 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더 심한 질문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이게 진짜로 많은 분들한테 이걸 좀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은사님들을 모시고 그래서 이렇게 진료실에 못다한 췌장암 이야기라는 것 갖다가 2년 전에 출간을 했습니다. 당시에 출간을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여러 병원 밖에 있는 환자분들 또는 환자 가족들 또는 췌장암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었었는데, 문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초유의 의료계가 지금 진짜 어떻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파동이라고 해야 되나, 사태라고 해야 되나,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병원 밖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는 그냥 접어두고 있었는데, 최근 다행히 어느 정도, 아니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료계가 정상화돼서 여러 병원 밖에 있는 여러 환자분들 또 그리고 환자의 가족분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사태가 조금은 안정되어서 교수님을 뵙게 돼서 좋습니다. 그동안은 병원을 지키시느라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없으셨을 텐데 오늘 확실하게 또 정보들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간단하게, 그래서 네. 책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 책 위에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얘기,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결국 이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얘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짧게 강의를 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질문을 받을 때 췌장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취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췌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췌장이 뭐예요 하고 묻는 거죠. 그리고 췌장은 어떻게 아파요? 그렇게 묻는 게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췌장을 설명드릴 때 그 환자분이 앞에 계시면은 손을 갖다가 펴서 오른쪽 손을 펴서 명치에 한번 대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췌장의 위치는 대략 앞에서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면으로 보면은 췌장은 그 복벽의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복벽의 아래는 위가 있고 위 뒤편의 자리에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췌장의 뒤편에는 척추뼈가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환자분들 또는 일반 분들이 등이 아프면은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하나의 해부학적인 위치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략 크기는 여러분의 손바닥의 한 반 또는 3분의 1 정도 크기로 그 명치에서 봤을 때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는 명치와 배꼽 사이, 옆에서는 위와 척추 사이. 그래서 결국 복부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징적으로 췌장은 췌장만 따로 남아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담낭과 십이지향, 그러니까 담도하고 십이지향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장기가 얼기설기 섞여 있고, 요런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이 근처로는 대동맥이 지나가고 대동맥에서 나오는 큰 혈관들이 췌장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결국 이 복잡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소위 말해서 대형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하는 일은 첫 번째가, 저는 소화기내과 의사니까 췌장이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화제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흔히 의학적으로 외분비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호르몬, 특히 인슐린으로 대표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입니다. 결국 내분비 기능도 결국 생각을 해보면은 음식이 들어와서 몸에서 흡수돼가지고 대사되는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를 흡수하고 대사하는 그런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췌장에서 소화계획이 분비된다고 하는데 그 췌장액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또 여쭤봅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학생 때 중고등 벌써 몇십 년 전인데 그때는 췌장 대신에 이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자액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췌장에서 분비된 이 췌장 실질에서 만들어진 췌액은 요 췌관을 통해서 쭉 따라와서 십이지장에 도달하면 음식물과 섞여서 본격적으로 음식물을 소화하고 분해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 분비되고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하고 소화합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거는 지방입니다. 이 탄수화물을 소화한다고 알려진 아밀라제, 이거는 췌장뿐만 아니라 침샘에도 있고 위에서도 일부 나오고, 또한 그 아밀라제 자체는 굉장히 활동성이 오래 가기 때문에 위산에도 잘 녹지 않고 기능을 잘 합니다. 단백질을 관계되는 이제 트립신은 아밀라제만큼은 아니지만은 다른 장기에서도 일부 만들어지고 또 산에도 어느 정도 저항성이 있어서 췌장이 망가져도 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라이파제라고 하는 거는 췌장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십이지장이 요 C자로 된 이 구간에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췌장이 망가지면은 어떻게 다른 데서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장 많이 뭐 췌장이 나빠지면 알려진 증상 그러면은 지방변, 그렇게 이제 알려지는 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그 이유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췌장에 이상이 생겨 췌장액이 분비가 되지면 아니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많은 분들 요즘에 그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지방 흡수 안 되면은 살 빠지고 좋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물론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잘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몸을 이쁘게 갖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체형을 이쁘게 한다는 것도 결국 건강의 상징이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음식물을 먹어도 적절히 소화되고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소화에 의해서 영양소가 분해되는 화학 효소 없기 때문에 당연히 흡수가 안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지방 흡수 장애가 생겨서 뭐 대표적으로 지방변이 생기고, 몸에서 지방이 아마도 생각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에너지원 자체를 많이 소실되면은 체중이 빠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표현을 그러지만 저희가 피골이 상접했다고 표현하는 악액질, 그런 상태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만 빠지고 뭐 그냥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방과 함께 흡수돼야 되는 중요한 지용성 비타민이 있고 미네랄이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은 골다공증도 생기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않았지만은 그 심혈관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능은 이상 일으키는 원인, 뭐 제일 흔히 알려진 게 술이죠. 술, 음주가 있고, 그 다음에 흡연, 그리고 유전, 그 다음에 자가면서 췌장염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한 번의 이벤트로 췌장이 확 망가지진 않습니다. 술을 마셔서 급성 췌장염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조심하지 않고 또 반복적으로 음주를 하면은 반복적인 췌장염에 의해서 결국 만성 췌장염이 됩니다. 이는 말랑말랑한 췌장의 살에 굳은 살이 박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처가 났고 앓고 나면서 결국 저희가 뭐 피부에 이렇게 뭐 그 상처가 나면은 낫는 과정에서 굳은 살이 박히는 것처럼 췌장에도 그런 굳은 살이 박히는 거고, 흡연을 하게 되면 역시 그걸 더 조장을 하게 되고, 자가면역성 췌장염이라는 것도 체질적으로 타고나기를 어떤 그 면역세포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는 원래 공격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몸을 갖다가 남이라고 이해를 해서 이물질에 의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췌장의 염증이 반복돼서 나중에는 역시 만성 췌장염이 생기고, 또 유전성 췌장염이라는 거는 타고나긴 유전자가 아무 그 췌장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안 했어도 췌장염이 생깁니다. 그 췌장의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췌액을 만드는데, 췌액이 자기를 소화시키지 않게 해서 자기 소화, 자가 소화 보호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자가 소화 보호 기능이 깨져 있어서 반복적으로 췌장염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만성 췌장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요 중요한 원인을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김대필님도 좀 이렇게 엄청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런 것들도 췌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냐라는 질문을 좀 주셨는데, 스트레스는 췌장과는 큰 관련이 없나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네. 약주 많이 하시고 흡연 많이 하시면은 그럴 뭐 수 아마 있겠네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피님도 30대 여성이신데 그 가족력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그러면 일찍부터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할지. 일찍 검사하는데 정답은 제가 그 네. 강의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적인 췌장 질환 어떤 게 있는지 예,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췌장암 빼고 저희 진료실에 오는 대표적인 질환, 이 췌장 질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급성 췌장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제일 흔한 게 역시 음주, 또 그건 이제 보통 젊은 분들한테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가 담석입니다. 담석에 대해서 췌장염이 생기는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급성 췌장염이 반복적으로 계속 생기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췌장염은 췌장이 부은 겁니다. 염증 때문에 퉁퉁퉁 부었는데, 그게 다시 염증이 가라앉는 과정 중에서 췌장이 정상으로 자리 잡는 와중에 굳은 살이 바뀌어서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췌장이 딱딱해지는 만성 췌장염이 되는 겁니다. 췌장 살만 딱딱해지면 괜찮은데, 이 췌장에 췌액이 흘러가는 길도 같이 이 딱딱해진 췌장의 영향을 받아서 일자로 곧게 되어 있던 췌관이 꾸불꾸불해지고, 어디는 좁아지고 어디는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췌관 결석이 생겨서 그 자체로 통증을 일으키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이 췌장의 그 중요한 소화 효소를 만드는 췌장의 살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소화 기능하고 호르몬 분비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마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건강검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췌장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검사를 하다 보면은 췌장에 낭성종양이라는 게 발견됩니다. 실제 낭성종양이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낭성병변입니다. 췌장에 생긴 낭성병변. 왜냐면은 병변이란 말은 그 중에서 병이 아닌 것도 있고, 실제 종양이 아니라 그냥 낭처럼 보인다는 그런
병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씁니다. 실제 췌장암은 많지만 그 관심이 제일 많지만은 발생은 아주 적습니다. 아주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시죠. 이제 그러면 이제 만성 췌장염과 급성 췌장염이 어떻게 다르냐고 이제 여쭤봅니다. 제가 흔히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오늘 제가 조금 목이 약간 허스키해졌는데 이제 보통 저희 이제 감기를 걸리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목에 염증이 생기고 평상시에는 뭐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던 분들이 목소리가 탁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네. 이제 그게 급성 췌장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소리를 내리면은 만성 췌장염은 저희 명창이라고 하시는 분들 뭐 수련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성대 뭐 쉽게 말해 결절도 생기고 뭐 그 성대도 이제 그 굳은 살이 바뀌면서 목소리가 허스키한 보이스로 그분의 그 강점을 얘기할 때 그런 경우는 이제 만성 췌장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변했던 분들은 관리를 잘하면은 원래대로 목소리가 돌아오지만은 오랜 수련을 거쳐서 그 허스키한 보이스를 갖다 갖추신 분들은 쉰다고 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없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 차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급성 췌장염은 말만 따라 갑자기 발생하고 음주와 담석이 원인이 되고 복통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치료를 잘하면은 대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치료가 늦어지거나 관리를 잘못하면 역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만성 췌장염은 오랫동안 수련을 거쳤다는 것처럼 급성 췌장염이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나았다가 알았다가 나았다가 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거고 음주는 만성 췌장염의 원인이 대표적인 거지만은 담석은 만성 췌장염의 원인이 아닙니다. 왜냐? 아프면은 담석은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담석으로 해서는 급성 췌장염은 생길 수 있지만은 만성 췌장염은 잘 생기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통이 있지만은 심한 복통이 아니라 가벼운 복통부터 심한 복통까지 복통의 정도가 다양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아팠다 나았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복통 이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분비 기능과 외분비 기능이 없어져서 지방 흡수로 장애로 인한 증상과 당뇨 같은 호르몬 문제로 인한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급성 췌장염, 음주와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급성 췌장염은 음주가 거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생기냐? 술을 마시면 췌장에서 분비된 소화 요소가 췌장의 바깥으로 나와서 음식물하고 섞일 때 활성화가 되는데 췌장 내에서 활성화가 저절로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췌장이 자기 살을 갖다가 음식으로 오인하고 살을 소화시켜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염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소화시키고 그럼 급성 췌장염이 생기는 거고 또 술 자체도 췌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도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잠깐 나중에 언급드렸던 요 얘기입니다. 급성 췌장염 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령이 높은 분들 특히 많고요. 왜냐? 담낭에 이렇게 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보통 무증상 담석은 치료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일부 담석이 아주 작은 담석이 담낭을 빠져나와서 쭉 여행을 하다가 운이 나쁘면은 담관과 췌관이 만나는 자리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만들어진 소화액이 췌관을 따라 쭉 나오게 되다가 담석에 막혀서 음식물 쪽으로 가지 못하고 역류돼서,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역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역류되면서 췌장 자체를 소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담석에 의해서는 그 급성 췌장염이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단지 이런 담석에 있는 췌장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담석을 제거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담석에 의한 경우 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이런 급성 췌장염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담낭절제술을 권고하거나 내시경으로 이 담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기 때문에 만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성 췌장염이 심한 복통인데 다른 복통과 어떻게 구별하냐고 했습니다. 뭐 배 아프다는 게 너무 다양하죠. 맞아요. 저희가 배 아프다 가면은 어떻게 아프냐 가면은 정말 설명하기 의사들도 이거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할 정도로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급성 췌장염의 복통은 아주 특징적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췌장의 위치를 얘기할 때 등 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급성 췌장염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을 이렇게 신전시키는 동안에 이 등 쪽으로 자극이 가지고 등 쪽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고 또 몸을 이렇게 신전시킬 때 필 때 복막이 자극이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막을 자극하지 않고 등 쪽으로 가는 신경을 갖다 건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 자세를 하고 있으면은 급성췌장염이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복통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석에 의한 경우는 췌장의 그 두부 쪽에 췌장 쪽에 흘러가는 담도가 막히기 때문에 담즙이 흘러가지 못해서 그 황달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췌장의 머리 쪽에 그 염증이 생기면은 황달이 그 담석이 없어도 부은 췌장이 담도를 압박을 해가지고 담즙이 흘러가는 길을 막아서 그 2차적으로 황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황달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담즙이 고여 있어서 정체되다 보면은 고인물이 뭐 썩는 것처럼 담즙에 염증이 균이 자라기 때문에 발열이 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관염, 담낭염과 같은 증상이 생기고, 이어서 운이 나쁘면은 폐혈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급성췌장염 치료 결과는 어떤가요? 원인을 해소하면은 대부분 며칠에 회복이 됩니다. 술 안 드시면 되고 담석은 제거하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때 처음에 그 경고 증상, 배가 아프고 등 쪽도 안 좋고 열도 나고 몸도 안 좋은데 뭐 그냥 굳은 의지를 갖고 계속 약주를 드시고 꾹 참고 병원을 늦게 오시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췌장이 녹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가 괴사성 췌장염이라고 하는데, 괴사성 췌장염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급성 췌장염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전신에 퍼지면서 심장도 멈추게 할 수 있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게 할 수 있고, 호흡 기능도 떨어지게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지고, 아주 안 좋은 경우는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걸 한번 강조시키고 싶고, 또 술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시게 되면 급성췌장염이 만성췌장염으로 이어진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술을 조금 본인이 생각할 때 많이 드시는 분은 좀 이런 복통이 있는 경우에는 좀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렇죠. 네. 병원을 좀 찾아보셔야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췌장염을 예방하는 어떻게 하냐,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무슨 음식 먹으면 췌장염 예방되냐고 하는데, 무슨 음식이 아니라 사실 음식은 증상을 갖다가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지, 원인으로는 결국 뭐 뻔한 얘기지만은 술 안 좋고요, 금연 안 좋고, 또 췌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대사시키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운동 안 하고 과식하면은 췌장이 과도하게 힘을 빼는 일이 생깁니다. 네.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췌장도 지치니까 병도 잘 생기겠죠. 또 하나가 이제 췌장염과 췌장암 증상으로 구별할 수 있나요? 췌장암의 대표적인 증상, 소화장애, 복부 통증, 황달, 전신쇠약감, 당뇨병, 체중 감소, 이외에도 많습니다. 췌장암의 증상이 아주 하나의 증상으로 표현을 못하는데, 그 중에서 복통이 생기면은 췌장염과 비슷한 복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경우도 있지만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 아픈 거 갖고서 췌장암 때 생기는 복통하고 췌장염과 생겼을 때 복통이 일부는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증상만 갖고 100%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췌장염으로 생각되는 증상, 앞에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배가 아프고 최근에 술 먹고 아파서 그러면 급성췌장염이니까 며칠 술 안 먹고 버티면 괜찮겠지. 경우에 따라서는 췌장암이 췌장염을 일으키는 원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담석처럼 췌간을 막아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서 췌장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췌장염의 증상이라고 췌장암이 100% 없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걱정되시는 게 그거죠.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진행될 수 있나요? 급성췌장염이 췌장암하고 연관성은 크게 보면은 그냥 직접적으로 보면은 없다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급성췌장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만성췌장염이 되는데, 만성췌장염이 된 이후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결국에 췌장암을 일으키는 씨앗, 그 췌장 상피 내암 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세포가 실제로 세포가 생겨서 췌장암이 될 때까지 뭐 그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뭐 15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20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 생기면은 몸에서 건강하지 않은 세포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사람 몸이라는 게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게 되는데 만성 췌장염이 되면은 그런 세포가 생겼을 때 제거할 기능이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가 뿌리가 잘 내리고 자라는 환경이 돼서 췌장암이 생기는 거죠. 바로는 안 생기지만 만성 췌장염은 그래서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라고 합니다. 췌장염은 췌장암으로 진행한다? 그거는 아니지만 췌장염은 췌장암의 위험인자라는 얘기는 확실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인자를 만들지 않으려면은 급성 췌장염이 생겼을 때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췌장암에 앞서서 췌장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하고 췌장이 어떻게 아픈 거에 대해서 췌장암 이해 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 이어서 이제 췌장암 쪽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췌장암 환자들을 볼 때 가장 말씀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치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낫지도 않는데 왜 포기하냐. 근데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췌장암 5년 생존율. 강의할 때 예전에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심정적으로 알고 있는 거,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좀 치료를 잘한다고 하는데 안 나니까 아마 5% 정도 생존율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가 좀 낮다고 하니까 한 7%에서 8%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10%지만 우리 K의료가 강하기 때문에 마지막 데이터는 16.5%. 뭐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예전에 한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 7%, 8%, 10%를 해서 왔다 갔다 하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6.5%. 저희끼리는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직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은 이유는 그 몸속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초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진 등으로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검진이 초음파인데 초음파는 문제가 공기가 있으면은 영상이 아주 흐릿하게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은 위 뒤쪽에 있는데 위아래는 항상 공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트림 같은 거 하잖아요. 위아래에 있는 공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 위에 있는 공기 때문에 간섭을 받아가지고 췌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CT로 찍으면은 잘 보이긴 하는데 CT 자체를 남발하다 보면 이 자체가 암을 일으키는 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자주 찍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은 생물학적 특성상 한 번 생기면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결국 조기 진단이 어렵고 또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발견될 때 수술 가능한 초기 발견이 아주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생존율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도 췌장암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지 않냐.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췌장암이 생기면은 췌장의 머리 쪽에 생긴 암은 예후가 좋고 꼬리 쪽에 생긴 암은 예후가 나쁜 거 아니냐 그렇게 여쭤보십니다. 암 자체의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라 머리 쪽에 생기면은 증상이 빨리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담즙이 흘러간 길을 막기 때문에 황달이 나타나서 황달이 나타나면 주위 분들이 금방 얼굴 이상한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 본인도 갑자기 소변이 빨개지니까 혈뇨가 아닌가 해서 의료기관을 비교적 빨리 찾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 편이어서 빨리 찾아서 좀 난 거고 꼬리 쪽에 생긴 거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췌장암이 생겨서 췌장 밖을 벗어나서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세포를 침범했을 때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는 이미 췌장 암세포가 췌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꼬리에서 생긴 췌장암은 대부분 발견되면 3기 후반 또는 4기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외에도 당뇨병, 복통, 전시세학과 체중 감소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 췌장암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30세 그 문제 질문 나왔었잖아요. 가족력이 있으면 췌장암 발생의 위험이 큰가요? 대략 환자의 한 10%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족 중에 한 명 있다고 해서 가족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계 가족 중에서 2명 이상 있을 때를 갖다 가족성이라고 합니다. 실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계 뭐 어머니하고 뭐 본인을 생각해서 어머니가 걸렸고 본인이 걸렸고 그러면 그분의 자녀는 췌장암의 가족성이 있는 거지만은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또 요즘에 또 문제가 형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형제 한 5분 있는데 그 중에 2분이 췌장암이다. 그러면 가족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이 그 형제분들이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얼마 전에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유전성 췌장염에 비해서 위험도가 있냐고 찾아봤더니 거의 유전성 췌장염에 비해서는 일반인보다 약간 높은 정도. 네. 물론 이게 10배라고 하지만 10배라는 수치가 무시무시하지만은 췌장암이 10,000명 중에 1명 생기는 거고 이렇게 직계 가족이 많으면은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생기는 거니까 높긴 하지만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나이를 저희가 권고할 때 이런 기준을 제기합니다. 가장 젊은 나이보다 10에서 15년 정도. 그러니까 결국 40대 중반 정도가 가장 빨리 시작하는 나이겠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65세 췌장암이 생겼고 아버지는 60세가 췌장암이 생겼으면은 그 아들인 그 김서울 씨는 45세, 늦어도 50세부터는 췌장암에 대한 검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30세 여자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한 분만 계시면은 이런 게 허용이 되지 않고 네. 직계에서 2명이 있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검진 시작 나이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진행이 빠르다고 하셨는데 네. 검진을 매년 그러면 해야 되는 걸까요? 통상 매년을 그냥 기본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검사하기는 어렵고요. 최근에 이제 췌장암을 갖다 조기 발견하기 위한 집중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는 기준을 세워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6개월에서 해도 실제 조기로 찾는 게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췌장암이 생기면 진행이 빠르다는 게 정말 실감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이제 췌장암이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당뇨병이 있으면은 췌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은 환자는 결국 그 췌장의 상태가 나쁜 세포가 생겼을 때 스스로 그 세포를 갖다 쫓아낼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진 췌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한 췌장보다 발생 빈도가 2~3배 높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가 갑자기 이제 이거는 이제 췌장암에 대한 그 위험 증상 중에 하나인데 당뇨병이 이유 없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몸 관리 잘하고 가족력도 없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안 잡혀서 그런 경우 또는 당뇨병이 치료를 잘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저희가 그 뉴온셋 DM 최근에 생긴 당뇨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췌장암 위험이 한 10배 정도 높기 때문에 꼭 필히 췌장암에 대한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검사하느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는 그 췌장에 좀 취약한 검사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그냥 일반적인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CT를 한번 찍는 정도를 권고드립니다. 췌장암에 대한 특별히 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은 주로 초음파를 하시다가 혹시 걱정되면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몇 년이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고 한 번 정도 할 수 있고 정말로 췌장암의 고위험군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분이라고 하면은 MRI하고 초음파 내시경 갖다가 권고드립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MRI하고 초음파를 갖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연구도 많습니다. 두 개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MRI하고 초음파 내시경을 하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하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MRI가 제일 좋다는데 왜 MRI 안 찍냐고 얘기하시는데 하는데 그거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같이 췌장암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 관리를 하시는 병원 가서 검사 드리는 걸 권고드립니다. 왜냐 서울대병원 MRI가 그 기기가 몇 대 안 되는데 건강하신 분들 MRI 찍다 보면은 진짜 아프신 췌장암 환자들이 MRI 예약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진료 왔을 때 MRI 안 찍어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서울대병원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중증 환자를 갖다가 치료하는데 특화된 병원이기 때문에 좀 의료 환경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췌장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도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보통 80에서 85%의 환자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은 환자도 5년 생존율이 20% 미만입니다. 하지만 일기 이제 2cm 미만인 것뿐만 아니라 췌장에 국한된 한 4cm 이내의 췌장암 주위에 임파선 전이도 없고 원격 전이도 없고 췌장 안에만 있는 경우는 50%를 상회하고 만약에 2cm 미만 1cm 정도 찾았다 그런 경우에는 완치율이 한 85%까지 이른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일찍만 찾을 수 있다면은 정말로 이렇게 그 극복하지 못하는 병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췌장암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니까 뭐 복부 절개를 크게 하고 대형 수술이어서 이거 진짜 그 수술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수술도 너무 힘드니까 이거 무서운 거 아니냐 했는데 최근에 로봇 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이 도입이 돼서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큰 일반적인 개복 수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 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췌장암 환자들은 많은 경우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 하는 전통적인 수술에 비해서 일상생활로 복귀가 좀 빠르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빨리 시작할 수 있고 그 컨디션이 좋은 경우는 췌장 그 항암 치료 갖다가 빨리 완결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절제 범위가 큰 경우에는 아직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과 그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정말로 큰 아주 광범위 절제를 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냥 개복 수술을 권고한다고 말기도 하십니다. 이제 거의 이제 강의가 끝나가는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습니다. 간 이식하는데 폐 이식도 하는데 심장 이식도 하는데 췌장암이면 췌장 이식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췌장암에서는 췌장암은 췌장 이식으로 치료를 못 합니다. 췌장 이식을 한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췌장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췌장을 놔두고 췌장을 다른 그 장에다가 연결하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췌장 이식은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술이기 때문에 원래 췌장암 있는 세포는 그대로 두고 붙이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설령 원래 있던 췌장을 띄고 거기에 다른 건강한 췌장을 붙인다.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남의 췌장을 붙이게 되면은 면역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굉장히 세게 쓰게 됩니다. 근데 췌장암이 생겼으면 이미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몸 안에 피 안에 암세포가 떠돌고 있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세게 쓰면은 그 암세포가 활기를 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려서 전이도 잘 생기고 재발도 잘 됩니다. 그럼 뭐 결국에는 그 이식 수술이란 굉장히 위험하고 큰 수술이고 힘든 수술인데 열심히 수술해가지고 재발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췌장암은 췌장 이식으로 치료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불행히도 췌장에서는 그 면역 치료제 또는 표적 치료제가 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가 검사를 해보면은 1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통적인 방법인 항암 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가 근간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하나의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를 병합을 해서 하게 됩니다. 다행인 거는 최근에 췌장암에 대한 연구 왜 많아지냐? 향후 10년 있으면은 췌장암이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2등으로 자리 잡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률은 8등이거든요. 근데 사망률은 2등.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췌장암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전, 약도 개발되고 있어서 표적 치료제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내년 또는 후년에 되면은 이런 슬라이드는 아니고 면역 효과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목도 안 좋으신데 강의 이렇게 열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 한 잔 잠깐 마시겠습니다. 물 드실 동안 제가 시청자분들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일찍부터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강희슬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셨고요. 오영도님도 책 이렇게 딱 써가지고 예. 기억을 해주셨네요. 네, 클린업 더 얼스 님도 인사해 주셨고요. 초코딸기 님도 강의 잘 들을게요. 윤희 님도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주신 질문들 조금 답변을 몇 가지만 드려보고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김바다 님께서 제일 먼저 기다려 주셔가지고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1기 B이고요. 폴피리녹스 예방 항암 12회 완료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6개월 주기로 추적 관찰을 하는 중인데 얼마 전 혈액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신경이 쓰인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번 연도 2월은 42, 5월은 39가 나왔는데 걱정돼서 문의드린다고. 예, 뭐 CA19-9가 계속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면은 제일 좋은데 살짝 올라가서 걱정이 아마 당연히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CA19-9라는 거는 췌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많이 올라갑니다. 이윤육수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해서 CA19-9가 비정상 범위에 있는 분들 1000명을 검사를 하면 실제 췌장암은 1명 나옵니다. 그만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기관지염이 생겨도 올라가고요. 뭐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립선염이 생겨도 올라가고 몸에 어딘가에서 염증이 생기면은 그 CA19-9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약간 올라간 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이를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6개월마다 검사를 하셨으면 이번에는 조금 주기를 당겨가지고 3개월 정도 또는 뭐 3개월 했으면은 한 달이나 2달 정도 있다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 추이를 보시고 만약에 불행히도 수치가 계속 올라간다면 그때는 진료를 담당하신 선생님과 의논해가지고 좀 검사를 뭐 CT를 6개월 했다 7개월 했으면 조금 당겨서 한번 체크해 보시든가 뭐 그런 다른 검사를 한번 해보시든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0329님께서요. 가장 최근에 또 질문 남겨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친척이 살이 갑자기 7kg가 빠지고 췌장암 2기를 진단받으셨대요. 전이검사는 아직 하고 계신데 우선 병기는 이기고 항암이랑 방사선을 얼른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들으셨대요. 혈관 근처에 있어서 수술은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이럴 경우에 좀 예후가 어떨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아마 2기라고 아마 들으셨으면은 저희가 경계 절제 가능성, 췌장암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결국에 이제 췌장암이 생기면 수술을 하느냐가 못하느냐가 관건인데 전이가 없는 경우에 경계 절제 가능성 췌장암은 항암 치료를 하면은 대략 한 60-70%는 수술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또 더 심한 3기 췌장암, 그러니까 국수 진행성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열심히 하면은 한 25% 정도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항암 치료를 잘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절제 가능한 췌장암의 범주에 들고 나중에 그 수술 절제된 그 췌장암을 갖다가 검사를 했을 때 크기가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기 췌장암으로 그 최종 진단이 된다면은 예후는 1기를 쫓아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EN950님 질문인데요. 아까 강의 중에 좀 비슷한 내용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시아버님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췌장암 유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2년 전에 초음파에서 쓸개에 0.2mm 무록이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도 질문 주셨어요. 예, 그 첫 번째 거 그 할아버지가 췌장암이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췌장암이 아니면은 그건 가족성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할아버지께서 돌연변이로 운이 나쁘게 췌장암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형제분들 중에서 혹시 예전에는 형제분들이 많았던 시절이니까 그 중에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다른 분이 있으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주 어릴 적부터 뭐 검사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뭐 그 한 50세 정도부터 아마 체크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초음파에서 쓸개에 0.2mm, 2mm겠죠. 0.2mm는 잴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거고 2mm보다도 작은 거니까 무록이 있다고 하는데 쓸개 아마 무록이 아니라 용종이라고 들으셨을 거고요. 용종도 아니고 용종성 병변이죠. 용종처럼 보이는 거. 2mm짜리 그 용종성 병변은 실제 나중에 담낭암으로 이어지는 선종이 아니라 그냥 콜레스테롤 폴립이라고 그래서 그 담석과의 성분인 콜레스테롤 담낭벽에 붙어서 용종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정기 검진에 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췌장암 그 복부 초음파 정도 하시면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는 그 췌장염 대해서 음주 되게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 원인으로. 근데 오은성님께서 혹시 체중이 급격하게 찌거나 빠지는 경우도 췌장에 악영향을 느끼는지 좀 걱정되셨나요? 예, 아마 저거 그 최근에 그 비만 치료가 정말 전 국민의 화두가 되는 세상이 됐는데, 맞아요. 그 제가 했던 연구 중에서 위암 환자들한테 담석 예방 치료를 하면은 어떨까? 이제 그 했던 이유가 그 생각해보면 위암 수술했다는 얘기는 살이 급격하게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네. 위를 자르고 금식도 오래 하고 투병 생활도 오래 하고 그런 경우에 정상인에 비해서 담석이 생기는 확률이 대략 한 5배 정도, 6배 정도 높습니다. 담석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췌장염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담석이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결국 담석이 많이 생기면은 급성 췌장염도 잘 생길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 하나 방법일 거고, 최근에 아마 그 비만 치료제라는 게 췌장에서 분비되는 그 인슐린에 관계된 그런 그 물질을 갖다가 이게
그 막는 또는 기능을 억제하는 뭐 그런 유해 뭐 정확하게 이름을 제가 얘기 드린 건 오늘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고요. 네. 그러면 결국 췌장을 갖다가 조금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췌장염이 조금 잘 생긴 거라는 보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그 임상 데이터에서는 통계적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냥 조심하시는 거고 결국에는 담석이 안 생기게 잘 관리한다. 그러니까 한 번에 체중이 빠지면 담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갖다 천천히 빼는 게 좋고 뭐 또 담석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약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많이 알려진 게 시중에서 이제 그 UDCA라는 성분의 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만 수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했던 위암 수술로 체중이 급격히 빠지는 경우에 UDCA 성분의 약을 갖다 적정량을 복용하면은 상당수의 담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치의분께서 잘 약을 만약에 그런 경우는 그렇죠. 예, 같이 처방해 주시지 않을까 예. 싶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천재성대님 질문도 비슷한 류인데요. 36세 직장인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이유로 식사를 좀 거르고 좀 늦게 드시기도 하시고 배달도 많이 드시고 하는데 기름진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도 췌장에 혹시 영향을 미칠까요? 저도 비슷한데요. 평상시 너무 바빠서 점심 못 먹는 일이 뭐 1년이면 거의 한 300일은 네. 되는 것 같으니까 예, 결국에는 점심을 갖다가 거르고 저녁을 먹는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늦게 드시다 보면은 그 설명하신 그 기름진 음식을 갖다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고 네. 이제 기름진 음식이 들어가면은 운동을 해가지고 잘 소모를 하고 잠을 드셔야 되는데 대부분 늦게 드시면은 그냥 주무시죠. 맞아요. 그러면은 네. 그 본인은 잠들었지만은 췌장은 잠들지 못하고 밤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췌장이 지쳐가지고 결국 그 나쁜 세포가 생겨도 쫓아낼 힘이 없는 비실비실한 췌장이 되니까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건강한 습관에 예, 대해서 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바쁘고 이러면 그렇죠. 먹을 수 없는 네. 것 같아요. 또 외래 보셔야 예, 되는데 예, 예. 식사를 하실 수도 없고 예. 네. 뭔가 딜레마 같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베이포트님 질문만 받고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부 CT 올 초 1월에 받으셨을 때는 췌장 쪽 이상 소견 없으셨대요. 근데 혹시 그 명치 오른쪽이 계속 불편하다가 엊그제부터 등 통증이 함께 시작되었는데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요즘 식욕도 없고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배고픔도 못 느끼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많이 주무신다고 걱정이 좀 되셔서 댓글 남겨주셨나 봐요. 아마도 증상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검사를 CT만 하셨는지 초음파까지 하셨는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위치로 봤을 때는 담석이 있었다고 하면은 담석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담석에 의한 증상이 생기는 것 갖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담석이 우상복부에 있는 장기긴 하지만 실제 통증을 일으키는 거는 명치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우측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별 증상이 없다가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간에서 담즙이 많이 만들어져서 쓸개로 저장을 했다가 쓸개에서 필요에 따라 조금씩 내보내야 되는데 담석이 있는 경우는 담낭에 오랫동안 염증이 일이 생기기 때문에 담낭도 역시 딱딱해져서 담즙이 들어올 때 담낭이 풍선처럼 크게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부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생겨서 처음에는 그냥 답답하다, 꽉 막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시고 심한 경우에는 배가 뒤틀리는 것 같고 토할 것 같다 그런 증상이 느낍니다. 아마도 식욕이 없는 것도 그런 증상이 한번 생기면은 앞에서 말했던 저희가 그 담석성 산통이라는 그런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은 본능적으로 안 드시게 됩니다. 안 드시게 되면은 담낭이 그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의 양이 줄기 때문에 통증도 그냥 저절로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냥 지치니까 그냥 또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담석이 한 증상이 가장 유사하게 췌장하고 담도를 갖다 봤을 때 그런 생기기 때문에 담석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담석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수술 여부를 판정하기 여러 가지 검사를 한번 그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그 슬라이드에서 내시경으로 요새는 네. 수술 잘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 책 진료실에서 못다한 췌장암 이야기 이 책 보면서 유익한 내용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췌장암으로 좀 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치료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또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시는지, 또 고령인 경우에도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좀 조언들도 많이 담아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 췌장암 투병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구매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래도 책 홍보나 좀 내가 썼지만 좀 잘 썼다 이런 책 공부는 사실 책에 있는 얘기는 네. 그 환우분들하고 환우분 가족들이 질문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 만들어진 책이라서 뭐 저 혼자 만든 책은 아니고요. 뭐 그 저희 팀에서 같이 합심해서 만든 책이고, 또 제가 배운 그 두 분의 선생님으로 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쓴 거기 때문에 저 혼자 한 거가 아니라 진짜 그 협업의 산물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고, 아마 또 뭐 계속 그 개정판을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봤을 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전달해 주시면은 다음에 또 책을 만들 때 많은 분한테 도움되는 내용을 또 한번 담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그러면 서울대병원 소화기 내과 이상협 교수님과 함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